그러니까요, 열심히 배우시고 또 오늘 끝까지 이 모든 이 실력과 노하우를 뽑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철 감독님 위해서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개받는 김영철입니다. 35mm 필름 카메라 중에 아리플렉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ST라는 모델이고요. 아리캠 ST. 근데 이 카메라는 이제 사실은 밖에 아리 라이트도 있고 또 아리 알렉사도 방금 전에 했었고, 이제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어쨌든 영화 촬영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꿈에그리는 카메라는 이제 파나비전이라는 미국에서 만든 카메라가 있고요. 그 카메라로 한 작품 찍어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카메라는 이제 판매가 아니고 오로지 리스로 해서 몇 개국에만 한정적으로 이제 취급하는 렌탈에서 빌릴 수 있는 곳이 있고요. 한국에 가까운 일본이나 홍콩에 한국에 여러 차례 이제 한국 영화 산업이 발전했을 때 여러 업체에서 이제 한국에서도 파나비전을 해보겠다. 근데 이제 빠꾸 맞았죠. 그 이유는 이제 파나비전이라는 회사는 뭐랄까 좀 되게 상징적이고, 대리점이 돈이 많다고 그래서 해보겠다고 해서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고 해야지 되는데, 어쨌든 서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파나비전이라는 회사가 유명해지고 전 세계 영상인들 촬영하는 사람들이 꿈의 카메라로 비교하고 써보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카메라인데, 그 카메라에 상당한 메커니즘을 제공했던 게 이제 미첼이라는 또 미국 회사가 있는데, 미첼이라는 회사는 카메라를 너무 튼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망한 회사예요. 보통 카메라 만들어서 팔면 몇 년 쓰다가 망가져야지 또 팔고 고치고, 고치러 다니다 보면 짜증나니까 여유 있으면 새 거 사고, 이래야지 회사가 계속 돌아가는데, 너무 튼튼하게 만들어가지고 100년이 가도 안 고장나고, 지금도 돌아가요. 셀 애니메이션들이 지금 많이 안 찍지만, 셀 애니메이션으로 찍는 애니메이션은 지금도 미첼 카메라로 50년, 70년, 100년 전에 만든 카메라, 상당히 오래된, 얼른 보면 고철같이 생겼는데, 하여튼 그게 돌아가서 찍히고 아직도 쓰고 있고, 특수 촬영 분야에도 쓰고 그러는데, 어쨌든, 망할 때, 무브먼트 메커니즘을 이제 새 회사에다가 팔게 돼요. 그 중에 하나를, 파나비전, 그 다음에 시네마 플러스라는 회사, 무비캡. 이렇게 세 회사가 이제 그 무브먼트를 받아가지고, 파나비전은 이제 세계적인 회사가 돼버렸고, 무브캠, 호주에 있는 회사가 이제 메커니즘 로얄티를 사가지고 이제 무브캠이라는 회사 이름으로 한동안 많이 쓰다가 이 회사가 또 경영난에 헐떡이다가 이 아리라는 카메라는 이제 아놀드하고 리처라는 두 사람의 아주 똑똑한 과학자를 히틀러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전 세계를 누리고 다니면서 기록물들을 다큐멘터리 영상물들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독재자들은 영화를 되게 다 좋아해요. 독재자들은 다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독재자들이 다 좋아하는데 역시 히틀러도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그런다는. 그래서 이제 아놀드하고 리처한테 전쟁통에서 부서지지 않고 가볍고 기능성 있고 성능도 우수한 카메라를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만든 게 이 아리플렉스라는 카메라고, 그때부터 이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카메라인데, 이유는 1차 세계대전 독일이 이제 동대만 내 전 세계를 누리면서 세계 정복을 하려고 그랬으니까 곳곳에 이제 전쟁통에 독일군이 가지고 다니던 카메라들이 패망하면서 다 놓고 도망가요. 그 카메라들을 주워가지고 그 나라에서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 이 전쟁용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아리도 또 안 고장나요. 그래서 거의 반영구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해상도는 렌즈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고, 이 카메라는 이제 모터만 잘 돌아가면 필름이 돌아가서 찍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메라는 아무리 올드해도 구동계만 이상이 없으면 거의 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죠. 지금도 이제 제가 이 코너를 원래 안 맡으려고 그랬어요. 35mm 필름 카메라 강의를 안 맡으려고 한 거는, 이 카메라를 보고 있으면 이 카메라 안에 들어가 있는 코닥 필름에 대한 얘기를 방금 회자가 하셨는데, 꼭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필름 카메라 베이스에서, 필름 베이스에서 이제 영화를 하던 저같이 조수 시절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힘들게 이제 일하고 뭐하고 같은, 이 뷰파인더라고 하는 거가 지금은 이제 이 뷰파인더를 볼 필요가 없이 다 모니터링이 되고, 동대방네 모니터, 큰 모니터, 현장에서 이제 감독이 가오가 있고 능력이 있으면, 야, 난 100인치 아니면 안 봐. 그러면 이제 100인치 이렇게 설치해놓고, 그래야 되는데, 저런 게 없을 때,
이 뷰파인더가 여기로만 오로지 영화가 어떻게 찍히는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제가 영화를 처음 시작하던 시절에는 오로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촬영 감독밖에 없었던 시절도 있고, 감독이 좀 힘이 세면 감독이 가끔 이제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보고, 그때 이제 사진 막 찍어가지고 이제 신문일간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딱 두 사람 정도가 이거를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연출부로 영화를 시작했는데, 그걸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제가 촬영을 꼬시고 해가지고, 언제 만나면 점심시간에 이 카메라가 식당 위에 있을 때, 그 윗사람들 없을 때, 오늘 보여주겠다. 언제? 점심시간에. 그래서 이제 점심 먹을 때 그 책상에 가서 저는 이제 밥도 안 넘어가요. 그 카메라 앵글을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윗분들은 빨리 먹고 씩 갔으니까 이제 딱 이제 제가 봐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때. 그래가지고 이제 딱 한 번 봤어요. 근데 그때 그 돌아가지도 않는 빈 카메라 앵글을 보고, 뭐랄까. 하여튼 학교 다니면서 그 16ST 같은 회사의 그 후진 것들은 많이 봤었는데, 그때 제가 본 게 이제 SR2예요. 대한민국에 딱 한 대 있었을 때. 시네텐서울이라는 곳에 방송 찍은 원본 카메라로 들어왔던 우리나라의 1호기 SR2 카메라 파인더를 보고, 그때 그 느낌은 지금도 25년, 30년 가까이 됐지만, 잊을 수가 없고, 그 작품 이후에, 촬영부, 연출부였을 때 그랬고, 촬영부로 왔을 때, 촬영부니까 이제 카메라 근처에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 없으면 이렇게 이제 견두지를 보는 거죠. 35mm, RE3, BL, 이런 거 보다가 서두 때는 맞기도 했어요, 진짜. 막 두드러 심하게 맞은 게 아니라, 또 누가 뭐라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기억들이 있으니까, 제가 어제도 하나도 안 떨었는데, 35mm 카메라 보니까 떨리네요, 지금은. 여러분이 강의하는 게 떨리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진, 이 강의는 안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렇고, 또 하나는 그 코닥은 또 후지필름과 코닥 개발하는 필름 아그파라는 회사에서 나온 필름도 조수 시절에 써봤지만, 어쨌든 그 코닥이 이제 지금은 망했다고 표현했었는데, 아직은 망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제 비슷하죠. 근데 어쨌든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번 세미나 주제가 4K하고 3D인데, 특히나 이 3D는 물론 3D의 역사가 벌써 100년이 사실 넘거든요. 그 전에 찍었던 많은 3D 영화는 다 필름 카메라로 찍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3D가 최근에 2, 3년 새에 이렇게 주문부응하고 주목받고 찍혀지는 시절에 필름으로 찍은 3D는 거의 없긴 해요. IMAX가 몇 편 있고 35mm로 찍은 3D가 있긴 하지만 그거는 전환을 한 작품들이거나,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필름 카메라 두 대를 놓고 싱크 시켜가지고 3D를 찍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고, 저 역시도 3D는 생각할 거 없이 무조건 디지털로 가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잠깐 저는 이 필름 카메라와 필름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 혼자 마음의 능력을 좀 아까 하고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그런 카메라고요. 그 다음에 좀 왔다 갔다 행성수를 하는데 좀 떨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필름 카메라가 이제 지금 사실은 이제 요번에도 오늘도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스칼렛이든 최근에 런칭한 C300이든 그 외에 이제 많은 디지털 장비들이 앞에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까지도 이 절대 해상도가 필름보다 뛰어난 카메라가 사용할 수 있는 조건에서 있다라고 얘기는 사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무슨 얘기냐면, 아직도 필름의 해상도를 따라올 만한 그런 디지털 카메라들이 뭐다라고 어떤 면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제까지 필름베이스에 있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고 편하게 사용하는 이 메커니즘, 어떤 이론을 보고 매뉴얼을 공부하고 추가했던 것들이 을 알아야 되고, 뭘 변화라고 말고, 물론 이제 찍고 나서 사실은 이제 현상소라는 곳에 가서 현상이 되어지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디지털을 봐야 되니까 트랜스포를 하든 텔레신을 하든 전환을 하든 이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찍는 것 자체는 굉장히 그러니까 기준 좀 애매한데 어쨌든 되게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이 아리캠이라고 하는 바디는 버튼이라도 여러 개 있죠. 초창기 카메라들은 오로지 바디의 버튼은 한 개밖에 없었어요. 파워 온, 오프.
뭐 포커스 아이리스는 렌즈 쪽이니까 바디의 버튼은 오로지 파워 버튼 스위치, 롤, 스탑, 버튼 하나밖에 없는 그 일체의 기능과 매뉴얼이나 뭐 감망 뭐 이런 어떤 일체 사용 매뉴얼이 뭐 기계를 고치는 것 외에는 뭐 일체 없었던 시절의 카메라들도 아직도 사실은 찍기도 해요. 요즘에 이제 충돌 카메라, 사고 장면, 영화장에서 뭐 막 부딪히고 퍼지고 막 이러고 차 뒤집히고 이런 비싼 카메라를 집어넣고 뒤집을 수 없으니까 그 옛날에 쓰던 그 카메라들을 그런 특수용도로 이제 써가지고 망가져도 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쓰긴 하죠. 어쨌든 그런 카메라들은 지금도 보면은 버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의 기능 없이 그 오로지 이 필름이 갖고 있는 해상도를 이 렌즈가 그대로 전달해주면 그걸 광학적으로 기록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현상하면서 발색을 네거티브 상에 놓고 그거를 이제 용도에 따라서 뭐 텔레시네나 뭐를 하게 되면 지금의 어떤 카메라들보다도 뒤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터넷에서 잡부터라는 회사에서 BMO에 올려놓은 시즌 1, 2 원래 그 김병 감독이 이번 가을 워크숍 때 해고 싶었던 슈팅 데이즈의 모델이 됐던 그 워크숍 세미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카메라도 이 필름 카메라 필름에 찍혀있는 절대 정도를 능가할 만한 카메라가 이론적으로는 있을 수 있고 8K 카메라도 있으니까 뭐 필름이 보통 뭐 4K냐 6K냐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8K 카메라도 있고 레드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126, 127 카메라까지 만든다는데 127K 그런 것도 만든다는데 그거를 왜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저부터도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저 사람 되게 올드하고 필름만 고집하고 필름만 뭐 하려고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인식을 하실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제 그거는 아실 거는 아셔야 된다. 그리고 저도 뭐 HD 카메라로 작업도 하고 HD 카메라도 여러 대 갖고 있지만 어쨌든 이제 저 역시나 요즘에는 이제 안타깝게도 영화에 보면서 촬영 감독이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촬영 감독이 이 영화는 이 폼에서 필름으로 갑시다, HD로 갑시다. 그런 얘기 하면은 되게 싫어하고 촬영 감독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일을 못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 뭐 안타까울 뿐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카메라는 서론이 좀 길었네요, 쓸데없이. 어쨌든 가장 중요한 이제 몸통, 바디라고 그러죠. 바디가 있고요. 이 바디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미첼의 프리를 받은 무브먼트를 받아서 운영하던 무브캠이라는 회사의 그 바디 메커니즘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아리가 그거를 이제 처음 집어넣고 만든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리캠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원래 아리 플렉스였었는데 아리하고 무비캠 그래서 이게 붙어가지고 아리캠이라는 모델로 아리라는 브랜드는 따로 있고 아리캠은 무비캠과 합작한 거. 그래서 이제 껍데기나 뭐는 주요 액세서리들은 아리였지만 주요한 무브먼트는 무브캠의 파나비전하고 같은. 그래서 이제 옵션이나 기능이 그 버튼만 있던 시절의 카메라가 초창기 카메라라고 한다면 지금은 이 아리캠 카메라의 매뉴얼도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제 뭐 중간에 가변 속도, 고속 조석은 물론이고 어느 시점에 속도를 느리게 빠르게 또 조리개를 또 제어를 한다든지 등등 이런 전자적인 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탑재되어 있고 아리가 생산한 카메라 중에 가장 많은 전자장치가 첨가되어 있는 모델이 이 아리캠 스튜디오라는 모델이고 사실은 제가 이 카메라는 한 번도 못 썼어요. 왜? 비싸가지고. 렌탈료가 최고로 비싼 아리에서 만든 카메라 중에 파나비전도 딱 한 번밖에 안 써봤지만 아리 거 중에서 이 스튜디오 모델은 제가 쓴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써봤나? LT하고 그 전 모델들만 써봤고 요것도 언젠가 한번 써봐야지 하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쓰게 될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바디가 있고요. 이제 마가진 350장은 이제 50장은 한 카트 찍을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리더 빼면 뭐 지금 내가 그 고민을 하고 있으면 이제 인사 쓰고 있는데 이제 까먹은 거는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그래가지고 막 찍는데 필름 갈아야 되는 건데 왜 필름을 나가라고 50장 하는데 50장? 이거 일부러 가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몇 번 하니까 막 짜증이 갑자기 확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잠깐 좀 적응이 안 되다가 그랬었습니다. 어쨌든 요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매트박스고요. 매트박스고
어쨌든, 주연 부위, 바디만 딱 띄면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마치 다른 카메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단렌즈죠. 네, 단렌즈를, 끼우고, 그래서, 렌즈를 빼고, 그다음에 마가진도 착착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날씬한 바디만 딸랑 남고, 그래서 이제 기록을 필름 위에 하니까 필름에 암백에서 필름을 집어넣고, 그 필름을 카메라에 장착을 하고, 렌즈를 다시 끼면, 그래서 이제 이 필름 카메라에 쓰는 렌즈가 결합이 되는 부분을 이제 마운트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마운트에는 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게 된 게 이 PL이라는 마운트 규격 형식이고, 그 전에 미국 애들은 DNCR이라고 하는 마운트도 있고, 하나비는 전용 마운트가 있고, C 마운트라고 해서 나사식으로 되어 있는 마운트도 있고, 한데 어쨌든 굉장히 많은 마운트들이 있다가 이 PL이라는 걸로 거의 국제 규격화돼서 이 필름 시절에 거의 모든 카메라들은 그 특정한 바디가 아니면 PL만 좀 통일이 돼 있고, 그게 지금 이렇게 알렉사에도 레드 에픽에도 이제 전수가 된 거죠.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확 바뀐 게 아니라 필름 카메라 있던 시절에 어떤 HD 카메라가 나와서 사용되어지고 없어지고 하다가 이제 좀 자리를 잡고 쓸만한 카메라니까 계속 쓰자 그런데 기존의 렌즈를 또 써야 되니까 그러면 마운트를 뭘로 할까 좀 하다가 이제 가장 범용성이 있고 흔한 마운트가 이 PL이라고 하는 규격 사이즈 방식이니까 그것들을 이제 탑재를 하는 거고, 근데 이 PL 렌즈는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영화 장비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드는 생각은 후회하지 않는 거는 렌즈에 투자를 해놓으면 어떤 바디가 바뀌든 간에 이 렌즈는 자기가 관리를 잘하면 계속 쓸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트라이포드.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카메라 기존은 굉장히 많이 종류가 바뀌지만 얘는 비싸고 좋은 거 사놓으면 얘는 계속 쓰면 돼요. 저도 제가 쓰고 있는 셔틀러 오늘도 안 만났는데 우선 10여 년 됐죠. 마들렌 대장도 아직까지 쓰는지 안 쓰는지 멀쩡하고 다들 좋아해요. 그래서 어쨌든 트라이포드하고 렌즈는 좋은 걸 잘 투자해 놓으시면 바디가 설령 바뀌더라도 사실은 이 필름 카메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부기형화를 많이 누렸죠. 한번 개발해놓으면 어쨌든 대대선으로 쓸 수 있는 카메라였었는데 지금도 쓰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워낙 쓰기가 좋고 편하다고 하는 디지털 카메라들에 밀려서 지금은 이제 잘 안 쓰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지금의 이제 많은 그 디지털 HD 카메라나 신형 카메라들이 채택하고 있는 많은 어떤 이 필름과 디지털이라는 하드에서 필름을 쓰는 전용 카메라 세트에서 지금 이제 디지털로 기록을 하는 매체가 바뀌면서 사실은 여기에 있는 많은 부품들이 디지털 카메라의 호환도 물론 될 뿐더러 여기에 쓰는 많은 부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필름으로 모든 영상을 찍던 시절에서 LCD가 나왔을 때 이 바디하고 마가진만 빼고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호환이 되죠, 지금도. 그래서 물론 이제 특정화해서 자기 것만 쓰게 되는, 특히 이제 레드 같은 경우는 이제 파인더 같은 경우가 전용 핀을 만들었기 때문에 레드 바디에만 그 핀이 맞으니까 레드에서 쓰는 모니터는 전용 모니터를 써야 된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최근에 생긴 건데, 그 전까지 이 모니터도 지금 OD에도 쓸 수 있는 모니터고, 그래서 팔로 포커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이 팔로 포커스 자체가 원체 비싸서 한 500만 원이 넘으니까 아무도 안 써서 그렇지, 이 카메라가 이제 아까 가격 얘기를 또 궁금해하시니까 아마도 한 6, 7억 정도 될 겁니다. 이 새 거였을 때 세트를 산다면, 물론 지금도 새 거를 산다고 하면 한 6, 7억 정도는 넘을 것 같은데 렌즈까지 포함한 풀세트로 얘기한다면 그 시절에는 500만 원짜리 팔로 포커스가 비싸긴 하지만 그 6억 세트의 팔로 포커스라는 개념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500만 원이라는 게 누구든지 다 샀다는 거예요. 비싸거나 말이면.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요즘 카메라들, 그런 카메라들에서 팔로 포커스가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자빠지는 거예요. 배보다 배꼽이 그냥 네트도 10만 원이에요.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죠. 이 날개 하나에 50만 원,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는 돈
도대체 이해가 잘 별로 안 가는 네, 그런 이제 지경이 이르렀는데 어쨌든 이 필름 카메라는 이제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 자체가 뭐 대량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에 적은 대수만이 그 영상 산업 자체를 돌리는 데 있어서 그 머신이다 보니까 쓰는 사람이 딱 제한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미트는 아니지만 어쨌든 딱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이 메커니즘 시스템을 만들고 개발하는데 연구 투자를 계속 해야 되고 버전업을 시키는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되다 보니 그 굉장히 고가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고 또 재밌는 얘기는 이 아리캠에 달려있는 이 비디오 어시스트 모듈이 한 2천만 원 동안 할 거예요.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항상 이 아리 비디오 어시스트 얘기가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1,200~1,300만 원부터 지금은 2천만 원이 넘는 비디오 어시스트가 요즘에는 여기가 이제 거의 뭐 2K 준하는 비디오 신호가 나와서 꼽으면은 옛날 초창기 텔레시네보다 화질이 더 좋아. 그래서 뭐 가편 프리뷰 편집을 뭐 텔레시네 안 하고 이 비디오 신호 케이블 캡처해가지고 바로 편집해가지고 오케이 카트만 뭐 현상에서 나중에 뭘 한다든지 할 정도까지 기술이 뛰어나졌는데 한동안 거의 10여 년 동안 이 300만 원짜리 비디오 어시스트가 100만 원짜리 핸디캠 소니 핸디캠보다도 화질이 구리다. 그래가지고 이걸 무진장 많이 뭐 썼는데도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몇 대 팔겠다고 개선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이 비디오 카메라, 이 필름 카메라가 이제 또 비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정밀성과 안정성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보통 400피트 magazine 이제 122m 정도의 길이의 필름에 1초에 24장씩 기록을 쭉 하는데 이게 이제 왜 비싸졌냐는 것 중에 하나가 그 10초, 5초짜리 카트도 있지만 1초에 24장, 10초면 240장, 그죠? 100초면은 2,400장. 네, 그래가지고 뭐 롱테이프 좋아하는 양반들은 이 400자 필름이 모질러가지고 1000자 필름을 따로 주문해가지고 그걸 다 돌리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장시간 찍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간격, 시간적인 간격이 일정하지 않으면 사운드 쪽하고 싱크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영화 시작점 맞춰놓으면 NB의 입이 모양이 입은 깜빡이 있는 소리가 좀 있다 소리가 되는데 반대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싱크 그러니까 절대 시간 1초에 24장씩 1분을 돌리든 10분을 돌리든 뭐 1시간을 돌리든 한 달 동안 쓰든 1년 동안 쓰든 5년 동안 쓰든 1초에 24장씩만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돌아가야지 동작도 자연스러울 뿐더러 사운드 장비라든지 어떤 것들하고의 호환성들이 싸다다다다 맞기 때문에 그런 내구성 자체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촬영하는 현장 조건이라는 게 날씨, 기온에 혹독한 더운 데서도 찍어야 되고, 뭐 추운 데서도 찍어야 되고, 습기가 많은 데서 찍어야 되고, 전쟁 영화를 찍다 보면 옆에서 주변 환경이 실제 전쟁을 방불케 하는 어수선하고 복잡하고, 화편 연기, 지저분한 환경들, 이런 사막의 모래바람에 그 모래가루들, 눈에 보이지 않는 황사 이상의 그런 어떤 조건에서도 안정적으로 돌아가야 되고, 이 필름면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미세한 그 필름의 그 얇은 게 보통 칼라 필름인 경우에 뭐 15겹 내외에 코팅이 쫙 돼 있는 거거든요. 일정한 120m씩 필름을 만드는 게 아니라 훨씬 더 긴 롤에 도커를 규칙적으로 안정적으로 해서 그 원단의 필름을 자르고 구멍을 뚫고 캔닝 해가지고 120m씩 따다다다 끊어가지고 포장해서 파는 그 필름들이 뭐 영원히 와서 굉장히 품질에 대한 신뢰성이 있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필름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이제 얘기하는 없어질지도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코다, 후지, 아도파 세 회사 빼 전 세계의 세 회사만 이제까지 인류가 유일한 필름 회사였어요. 소련 회사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도 없고 소련이 활발하게 있었을 때 많이들 썼다고 하는데 저는 못 봤어요. 어쨌든 이 세 회사가 있다가 아도파가 먼저 일찍 영화 시장을 포기하고 지금 이제 코닥이 기로에 서 있고 한국 코닥은 거의 슈퍼화돼서 슬프고 어쨌든 미국도 로체스터에 있는 본사 규모가 계속 줄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아이러니한 건 이 지금 쓰고 있는 디지털을 처음 만든 게 코닥이에요. 코닥이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는데 아날로그 필름에서 쓰고 있던 것을 찍을 때는 필름을 쓰고 이후에 유통이나 전송이나 딜리버리나 뭐 이런 그런
용도로는 이 필름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사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 원판은 필름으로 찍고 그 이후의 작업은 디지털 포터를 만들어서 파일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그거를 전송하고 이메일로 보내고 출판하고 뭐하고 이런 정도로 써라라고 디지털이라고 하는 거를 원인 제공을 코닥이 했어요. 그래서 했는데 이제 이렇게 지금 될 줄 몰랐죠. 그랬더니 그 디지털 이미지를 이제 처음 만든 건 코닥인데 안타깝게도 그걸로 인해서 한 20여 년이 지나고 나니 이제 그 만든 회사는 이제 기로에 서 있고 거의 아무도 안 쓰려고 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이 필름 카메라에서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초창기뿐 아니라 지금도 모든 디지털 카메라들이 추구하는 바는 제 생각에는 이 필름의 룩 내지는 필름의 어떤 반영도 베이스 이론을 당연하고 그 정점에 추구하는 목표까지도 이 필름이 구현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그 범위와 발색과 모든 것들이 어떤 회사들이 어떤 전자제품도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이미지의 세계, 영상의 세계를 추구하고 노력하고 하는 방식인데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광학적인 신호를 화학적으로 변화시켜서 필름 위에 기록한 이미지를 다시 광학적으로 프로젝션을 하든 그래서 광학과 화학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이 필름 베이스의 영상의 원리든 운영이든 이라면 이 HD라고 하는 것은 전자적인 것을 베이스로 하죠. 근데 사실은 HD 카메라 앞에 껴있는 저 렌즈들도 여기하고 호환성이 있어요. PL망수라면 이 렌즈 저기다 낄 수 있고 저 렌즈 여기다 낄 수 있고 다시 말해서 렌즈를 통과하는 데까지는 HD든 필름이든 똑같은 거죠. 렌즈 앞에 제작은. 근데 이제 렌즈를 투과하는 동시에 얘는 광학적으로 필름의 노광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필름 위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을 화학적인 반응에 의해서 처리가 되면 이미지가 필름 위에 남아있는 거를 광학적으로 카피를 뜨거나 뭐하거나 전자적으로 스캐닝이라는 것도 전자인 것 같지만 사실은 스캔할 때 쓰는 것도 역시나 광학이고 어쨌든 굉장히 아날로그적인 베이스에서 모든 처리가 진행이 되고 단지 정보, 나오는 정보만 디지털화된 것을 어떤 미디어나 뭐나 파일로 관리를 하는 건데 저 HD 카메라들은 렌즈 뒤로 넘어갈 때부터 디지털화되어 있는 전자신호를 기록해서 파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엔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SSD 카드에 아까 코덱스라는 미디어 백업 장치에 대해서 한 설명도 하셨고 알렉사는 아직 아닌 것 같고 에픽이나 레드, 스칼렛도 다 SSD라고 하는 프레시 메모리 뭐라고 하는 그 메모리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어쨌든 그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미지를 기록하고 재현하는 원리는 같은데 방식이 다르다 보니까 색감이나 보여지는 것들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없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저도 어쩔 수 없이 아쉽고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필름 카메라는 400자 필름을 한 통 한 통 현찰 주고 사와야 됩니다. 현찰 붙이기. 외상을 거의 안 줍니다, 잘. 현찰 주고 한 통 사고, 현찰 주고 한 통 사고, 10통 값도 현찰 주고 사야 되고, 찍으면 현상수에 또 돈 주고 현상하고, 돈 주고 현상하고, 돈 주고 현상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캐시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건데, 저렇게 찍으면, 덩어리 하드만 있으면 이제 한 달 동안 어디 가가지고 쫙 찍어가지고 왔다 갔다 안 하고, 중간에 돈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게 HD가 편하고 돈이 안 든다. 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고, 필름의 어떤 불편한 시간, 이런 것들하고 이제 비교돼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촬영 현장에서 이제 HD 쪽으로 이제 거의 다 많이 돌았다고 봐야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코닥은 당연히 이제 벼랑 끝에 서가지고 이제, 막 이러고 있으면서, 아니야, HD가 싼 거 아니야, 이게 더 싼 거야. 매체 맨날 바뀌잖아. 그리고 이건 한번 찍어놓으면 100년 전에 찍어놓은 필름 지금도 매체 비디오가 바뀌는 형식에 따라서 텔레시네를 계속 할 수 있어요. 영구적으로 보관을 온도만 습도 온도만 맞춰주면 보관이 되고 HD 파일 데이터들은 매체가 바뀌고 형식이 바뀌고 압축 바뀌고 화각이 바뀌고 그때마다 계속 바꾸지 않으면 10년 전의 데이터를 확인이 안 된다. 테이프에 담아놓은 것들. 그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가 좋다 나쁘다를 논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공방감독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서두에도 이 필름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옛날의 명성 때문이 아니라 이 필름 카메라에 대한 재원이나 기능이나 역할이나 주변 악세사리나 그것이 어떤 형태로 조합이 되고 말고 하는 것들을 알아놓으시면 비디오 카메라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자주 바뀌어요. 그래서 어떤 모델에 대해서 공부를 저는 사실은 이 카메라로 작업을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굉장히 다 아시겠지만 너무나도 많이 쓰는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로 작업하다 보면 저는 안 찍는다 또 잘 찍는 사람 없지거나 그렇게 한 2년 동안 얘기하다 보니까 2년 동안 딱 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에픽을 배워야 되나? 사실은 제가 여기 프로캠 이거 카메라를 지원해 주신 프로캠에 에픽을 내가 배우러 가겠다. 그리고 아직 2년 동안 못 갔는데 얼마 전에 써봤습니다. 네, 써보니까 저는 스칼렛이 좋은 것 같습니다. 스칼렛은 안 써봤고 오늘 처음 봤는데 어쨌든 그래서 스칼렛은 이제 또 가까운 시간에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혹시 그걸로 찍자고 하면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거 있고요. 시간이 많이 늦었으니까 질문을 받겠습니다. 중요한 걸 얘기하겠죠. 필름 카메라라는 것이 어떤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주변 장치들이 있는데, 관심을 가져서 식사하는 거는, 이거를 써라가 아니라, 지금 계속 변하고 있는 디지털 카메라들, 모델이 바뀌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이런 조합되고 있는 것들이, 원형이 어디 있는지, 그죠? 원형이 어디 있는지, 이 필름 카메라 안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름을 향세져서 사는 얘기가 아니라 이 필름 베이스에서 필름을 찍던 사람들은 저는 외ral 때지만 어떤 거든지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버튼밖에 없던 시절의 이미지를 기록하는 모든 것들이 경험이라는 거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매뉴얼이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오로지 필름이 어떤 이미지를 밝게 어둡게 빨갛게 노랗게 무섭게 즐겁게 이렇게 찍던 습관들이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매뉴얼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커버해주고 해주는 저 카메라들. 근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필름만 쓰던 분들은 왜 옛날에는 매뉴얼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 매뉴얼이 두꺼워졌지만 안 써도 되거든요. 24회 프레임만 온오프 하면은 영화 찍히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근데 저런 카메라들은 이제 매뉴얼이라는 걸 전혀 모르면 이제 물론 말은 그래요. 필름 카메라하고 똑같다. 얘도 버튼만 누르면 된다. 처음에 셋업되어 있는 거 기본 셋업하고 버튼만 누르면 전부 어떤 포맷이든 쭉 가는 거다. 찍는 사람은 그거만 잘하면 되고 데이터 관리하는 거는 매일 들어가 있고 나중에 어떤 건 후반이 한다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 갭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요약하면 이 필름 카메라라는 것이 내가 다음에 쓰게 되냐 안 쓰게 되냐하고 상관없이 카메라를 특히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지금 이 모델 자체도 10년이 안 넘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0년 동안 이 아리캠 ST라는 모델은 일체 바뀐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아리라는 회사에서 이제까지 35mm 동시동물 카메라 자체가 5종류 정도밖에 안 되죠. 5가지 종류로 한 50년 이상의 동시동물 같은 상당히 긴 시간 동안에 썼던 기종들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뀐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델 자체가 이거 무슨 카메라가 아니라 똑같은 카메라에 뭐가 부착되는데 뭔지 잘 모르는 그 정도인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전형을 알고 오리지널을 알고 그 다음에 또 결국에 이미지라는 것도 껍데기가 아니라 그 기록하는 신호나 뭐냐가 아무리 10스탑의 레인지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그거는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하자면 할 얘기가 많은 사람인데, 저는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15스탑에 가는 걸 갖는다? 그러면 노출 오륙 놓고 다 찍으면 되겠네? 조명 안 하고? 그죠? 오륙 조리개, 이 렌즈의 조리개 중간에 놓고 그냥 막 찍으면 되는 거죠. 왜? 화장도가 그렇게 좋으면 중간에 놓고 다 알아서 날리지도 않고 더군다나 밝은 데 어두운 데까지 다 해서 요즘에 다 된다니까. 그냥 오륙 놓고 막 찍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찍으면 되냐?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말이 거짓말이냐가 아니라, 어쨌든 그 기준이나 뭐나, 결론은 그걸로 하면 이제 침튀고 막 싸워야 되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모든 영상은 아직까지는 모델이 이 필름 베이스에 있다. 그러니까 센서라는 것도 결국에는 필름을 대체하다 보니까 이 필름이 추구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고 믿을 수 있게 할 수 있느냐, 할 것이냐.
이거를 이제 목표는 똑같다는 거죠. 어떤 디지털 카메라가 나오든 간에 걔가 추구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이 필름이 이제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겠네요. 그래서 이 필름은 100년 동안 변하지 않은 포맷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름으로 찍을 일이 없더라도 필름이라는 것에 필름 베이스에 필름 카메라가 어떤 것들이 어떤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부품들인지를 확실하게 숙지하시면 이렇게 최첨단을 달리고 새로운 모델들이 나오는 이런 기능들 아무리 복잡하게 생겼어 봐야 결국에는 저거가 원 모델이고 제가 좀 더 편하고 쓰기 쉽게 안전하게 발전된 거라고 생각하면 일단은 시각이 되게 쉬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무슨 메이커가 바뀌든 버전업이 되든 다른 모델이 알렉사가 나오든 앨리스가 나오든 그 모델이 뭔지 그 모델 원형이 뭔지 알고 있으면 아마도 마음적인 심적인 부담이 좀 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마치고 질문.